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은 우리 토종시드림 처음부터 같이 만들고 지금까지 한 14년이 흘렀죠? 14년 흐른 동안 지금 그 저희 토종씨앗 운동에 또 지대한 역할들을 하고 계시는 원광대 그 법학대학원 교수로 지금 재직 중이신 김은진 교수님 모셨습니다. 그 GMO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시고 GMO에 대한 GMO 뭐 반대 운동이라든가 이런 것들 앞장서서 해오시고 책도 한 2권 내셨죠? GMO에 관계된 거. 지금 서점에 없기 때문에. 지금 서점이 없어요? 네. 아니 그 GMO 처음에 그 네. 책 냈던 거는 완전 절판이 돼서 없고, 아. 두 번째 냈던 거는 서점 판매를 안 했어요. 지금 계획은 내년쯤에, 그러니까 최근에 이제 2, 3년 사이에 있었던 것을 좀 더 보강하고 이제 다 이렇게 좀 조금 편집을 좀 다르게 해서 책을 다시 정식 출판, 그러니까 서점 판매용 출판을 하자라고 강력히 주장하는 출판사가 있어가지고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그 처음에 나온 책이 GMO 밥상을 그러니까 걷어치워라. 치워라. 그냥 치워라니까 치워라. 아니면 걷어치워라.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유전자 조작 밥상을 치워라. 이게 지금 절판이 됐지만은 지금 뭐 중고 시장에는 없을까요? 중고 시장에 제가 그 중고 시장에서 책 사지 마시라고 하는데 그래요. 왜냐면 5만 원에 팝니다. 그 책을 중고 시장에서 4만 원, 5만 원에 팔아가지고. 네. 그러니까 책이 절판이 되고 나니까 어쩌다가 필요하다라고 찾는 사람들인데 이 책이 전국적으로 그 당시에 문화관광체육부 뭐 이런 데서 장관상을 받은 책이어가지고 그 원래 장관상을 받으면 500만 원 어치인가의 책을 전국에 있는 도서관에 뿌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전국의 도서관에도 있고 도서관에서 빌려서 제가 저작권을 가지고 있으니까 저작자의 이름으로 간섭을 안 할 테니 그냥 복사해서 보시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우리 첫 번째 책이 그랬고 그 작년에 나온 책 이름이 올해 초에 나온 책 이름이 김은진의 GMO 강의라는 책이었는데 김은진의 GMO 강의는 지금 토종시드림에서 판매를 하고 있죠. 네. 예. 그래서 만약에 좀 궁금하신 분들은 토종시드림 사무국에 문의를 하시면은 김은진 교수의 GMO 강의가 있습니다. 이만큼 2권 다 GMO에 대한 얘기였습니다. 근데 자, GMO의 새로운 말씀을 하셨어요. 이번에 뭐 노벨 무슨 과학상을 받은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죠. 화학상을 받은 사람이 예. 지금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사람들이 받아가지고 사실은 그 유전자 조작과 관련된 이런 분야에 대해서 우려를 굉장히 많이 하고 반대하는 학자들도 몇 분 계신데,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우리나라는 이공계열에 있는 그 교수들은 거의 다 99%가 다 GMO를 찬성하신다고 봐야 되는데 아주 드물게 이 위험에 대한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이 지금 화학상 받은 거 가지고 굉장히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러니까 지금 그 노벨 화학상을 받았다. 그러면 이게 정부에서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받은 건 아니고 이제 외국 사람이 받은 건데 이 기술이 그 몇 년 전부터 해서 지금 우리나라가 한 2, 3년 전부터 서울대에 있는 김진수 교수라는 사람이 이걸로 유전병을 치료하겠다라고 하면서 이제 막 해서 회사도 차리고 이제 뭐 했는데 작년인가 재작년에 지금 정확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재작년인가 작년에 알고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대에서 그걸 연구를 하면서 서울대에서 가져야 될 특허를 훔쳤다 뭐 이런 얘기가 나와가지고 좀 이렇게 좀 살짝 잠잠해졌는데 그 전까지 김진수 박사가 그 유전병을 다 치료하겠다 본인이 막 이렇게 해서 혹 이제 일부에서 우리가 그 기술 자체를 우려한 사람들이 제2의 황우석 사태가 날 수도 있다라고 우려를 했었거든요. 근데 바로 그 기술의 원천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그걸 한 거죠. 그러니까 노벨상 화학상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이번 경우는 의학 부분에 그러니까 그 화학인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의학 부문에서 뭔가 기여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 그다음에 우리가 뭐 줄곧 말씀하신 GMO 식품, 그렇죠? 이거는 사실은 식량 문제를 해결하겠다. 이래가지고 이제 그 각광을 받았던 거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교수님께서 보신 바로는 정말 그 GMO 기술이 그 신약 문제를 해결할 수 있나요? 근데 사실 그 GMO도 처음 개발할 때는 의약품으로 먼저 개발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식량 생산, 그러니까 농업용으로 발전을 했고 지금 유전자 가해 기술도 똑같이 의약용으로 먼저 개발이 돼서 지금 식품 쪽으로 농산물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지금 과정 중에 있는데, 그러니까 보통 흔히들 식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얘기하고 뭐 인구는 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식량은 뭐 산술급수적으로 늘어나니까 어쩌고저쩌고 맨날 얘기를 하는데, 실제 우리가 식량 문제의 핵심은 그러니까 분배 문제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왜 이게 분배 문제라고 하면 그렇다고 단순히 인간들만 나눠 먹자 뭐 이런 분배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과도하게 육류 소비를 함으로써 사람이 곡류로 섭취할 수 있는 거를 육류로 섭취하려고 하면서 뭐 고기, 그러니까 우리 보통 소고기 1인분을 만들려면 곡물 7인분이 필요하다 뭐 얘기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러니까 많이 그런 게 이제 그런 식의 분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두 번째로 이제 전쟁이 많으니까 지금은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전쟁이 없었던 게 아니라 세계대전이 없는 거지 전 세계가 지금 끊임없이 국지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전쟁으로 인한, 그러니까 전쟁이 가지고 있는 위험 자체가 정착 생활이 안 되는 거고, 정착 생활이 안 되면 농사를 못 짓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러한 문제들, 그래서 그리고 기후, 지금과 같은 기후 변화에서 예상치 못했던 이상 기후가 발생했을 때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반적으로 식량 문제의 원인이다. 그리고 부자들은 먹고 버려서 문제고 가난한 사람들은 없어서 못 먹어서 문제다. 그러니까 분배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저 FAO, 그러니까 식량농업기구에서는 이거를 무역으로 해결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많이 생산한 데서 무역으로 수출하고 생산 못하면 수입해라 이렇게 이제 하는데, 이게 그 비약 깜펫이나 이런 데서부터 해서 우리가 주장하는 건 뭐냐면, 먹는 거는 생존권이기 때문에 상품으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무역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건 이런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건데, 마치 생산량의 문제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 생산량을 늘리기 위한 대안으로 GMO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백보 양보를 해서 GMO가 만약에 식량 문제를 해결하려면 그러면 생산량을 늘려야 되는 건데, 실제로 GMO를 재배했다고 해서 생산량이 늘어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생산량이 늘어난 적도 없고, 그러니까 애초에 GMO를 개발한 것 자체가 생산량을 늘리기 위해서 개발하는 게 아니라 생산성 향상, 그러니까 들어간 비용보다는 나오는 비용이 더 많아지게 하기 위한 생산비를 낮추는 방식의 작물 재배를 위해서 개발한 거라서 생산량을 늘리는 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식량 문제는 GMO를 해결한다는 건 사실은 거짓말이죠. 아까 분배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그 보면은 그 황금성 작물들을 많이 심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같은 경우도 이게 쌀 생산 국가였는데 그 거기 대체 작물들, 그러니까 뭔가 이제 수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작물들 해서 쌀 경작지가 많이 줄어들고, 이러면서 또 식량 문제도 닥치게 되고, 결국은 그 무역의 문제로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 그렇죠, 수출하고. 우리 뭐 보통 이런 야제 핸드폰 팔아서 뭐 식량을 사 먹는다 뭐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죠. 그 결국은 식량 문제라는 게 이제 베트남이나 중국 같은 경우도 이번에 양쯔강 굉장히 많이 범람하면서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많이 유실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중국 같은 경우 베트남 아예 선언을 했죠. 그러니까 이번에 그 쌀 수출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식량 문제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닥쳐오는 그런 거다. 그래서 베트남이 지금 쌀 수출을 안 하게 되면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 데가 사실은 필리핀? 이런 데가 제일 먼저 타격을 받는데, 그럼 필리핀이 타격을 받는다는 게 얼마나 아이러니한 일이냐면, 필리핀은 섬으로 이루어진 나라라서 전 세계에서 벼 품종이 가장 많은 나라. 그래서 국제 벼 연구소가 거기에 있어요. 네. 그럴 정도로 벼 품종이 많고, 거기는 진짜 벼 농사는 진짜 뿌리기만 하면 잘 자란다고 할 정도로 잘 되는 데인데, 그 필리핀이 황금성 작물을 심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설탕을 위한 사탕수수, 바나나 뭐 이런 것들을 너무 많이 심어서 수출을 하고, 이 돈으로 우리
벼는 쌀은 사 먹자래서 주로 이 필리핀이 쌀을 가장 많이 수입하는 나라가 베트남이에요. 그래서 베트남이 수출을 안 한다 그러면 필리핀이 바로 이게 2017년인가 18년에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그때 당시에 베트남이 그때도 한번 수출 금지 한번 했었는데 필리핀이 수출 금지하고 얼마 안 돼서 바로 필리핀에 쌀 폭동이 일어나는 위기까지 갔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쌀 자급률은 사실은 되고 있죠. 예. 그래도 이렇게 지금 그 사실은 쌀 생산량 자체가 모자라는 것 같진 않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쌀 가공품을 만들기 위한 의무 수입량들이 있어서 들어오다 보니까 실제로 자급률 계산으로는 80몇 %라고 네. 계산을 하죠. 그리고 전체적으로 이제 자급률이 23% 이렇게 내려가는 이유들이 대충 이제 가공품의 문제인 거죠. 그러니까 쌀 자체가 모자라서가 아니라 가공품은 원자재 값을 싸게 해서 싸게 팔아야 되니까 값싼 쌀을 수입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가공품까지 해서 만드는 모든 쌀 소비량을 따져보면 우리 쌀 생산량하고 따져봤을 때 모자라는 거를 수입해 오니까 식량 자급률이 결과적으로 떨어지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실제로 쌀은 농민들 같은 경우는 벼 농사 면적을 줄이라고 정부에서 강제하기도 하고 막 쌀 소비 다 못한다고 막 이럴 정도니까. 우리가 지금 쌀 수입량이 몇 %나 해당되나요? 그 지금 한 2015년쯤에 쌀 시장 개방 얘기가 나왔을 때 그쯤에 그 정부기관이 계산하는 자급률로 계산해 봤을 때 89%, 89% 막 이렇게 80대 후반 프로 정도, 그러니까 한 10% 정도는 자급 못한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근데 지금 그렇게 수입하는 것들이 주로 이제 가공품으로 이용되는데 아까 이제 다시 GMO 얘기를 한번 들어가 보죠. 그러면은 GMO와 사실은 그 우리가 식량 문제와는 하등간 관계가 없다. 이거를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아시게 되는 거고 그렇다면은 이게 여기서 한번 GMO라는 것들이 무엇인가 정확하게 우리가 이제 식품 부분에서 잠깐 한번 정의를 내려주시죠. 그러니까 GMO는 그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하자면 유전적으로 변형된 생물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 변형이라는 낱말 자체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게 긍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부정적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 아주 미묘한 뉘앙스를 가지고 있는 단어여가지고 어감이 이제 해석 여하에 따라서 다르니까 이제 하는데 이게 뭐냐면 원래 그 생물은 절대 가질 수 없는 유전자를 인간이 인위적으로 삽입을 해가지고 그 유전자를 가지게 만드는 거죠. 그러면 어떤 유전자를 가지게 하냐면 지금까지 이 작물은 가질 수 없었던 특성인데 인간이 봤을 때 이런 특성을 가지고 있으면 돈벌이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성을 가지도록 다른 생물로부터 그 특성을 가진 유전자 조각을 잘라내서 끄집어내서 여기다가 집어넣는 기술이 이제 전통적인 유전자 조작 기술이고요. 이번에 이제 화학상을 받은 거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지금까지 문제를 하면서 그럼 왜 남의 유전자를 갖다가 집어넣냐 이건 지구상에 원래 손질할 수 없는 생물이기 때문에 위험하다라고 계속 문제 제기를 하니까 이 과학 기술은 뭐냐면 그러면 집어넣는 게 문제라면 문제가 되는 부분을 잘라내는 건 괜찮냐? 라고 해가지고 잘라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요 없는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것, 유해한 특성이라고 생각하는 걸 가위질로 잘라내서 붙이겠다라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이건 유전자 조작이 아니다라고 표현하는 건데 사실은 냉정하게 따지면 원래 있을 수 없는 유전자가 된 거죠. 원래 작물의 유전자가 아닌 게 그 필요한 것이 잘라졌으니까. 그러니까 그것도 유전자 조작의 범위 안에 들어간다라는 게 이제 유럽도 몇 년 전에 이렇게 발표를 했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유전자 조작 범위 안에 넣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미국이 이거를 유전자 조작 범위 안에 넣지 않겠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우리가 알고 있는 유전자 조작 식품 중에 아주 유명한 게 밀, 옥수수 뭐 이런. 아니요, 밀은 아니고요. 옥수수, 콩. 그러니까 콩, 옥수수, 그 다음에 시중에서 지금 팔고 있는 카놀라유의 원료가 되는 유채. 네. 그리고 이제 한때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 참치 통조림에 들어가는 식용유가 다 면실류였었거든요. 초창기에는 그 면실류 이런 게 이제 유전자 조작인데 지금은 이제 면실류 가지고 하도 문제 제기를 많이 하니까 이제 면실류 대신에 옥수수
아니 카놀라유나 그 해바라기 씨유 많이 쓰잖아요. 포도 씨유도 쓰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런 게 이제 하는 거지. 진짜 식용유에 주로 그러니까 그래서 이 작물을 콩, 옥수수, 유채, 면화 이렇게 4가지 하는데 이 4가지는 전통적인 의미에서 땅덩어리 넓고 경작 규모가 큰 나라에서 봤을 때는 사료 작물로 분류가 되고 식품으로는 유지 작물, 식용유로 짜는 작물로 분류되는 작물들. 그러니까 우리가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그 유전자 조작 저기 하는 게 옥수수, 그죠? 식품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죠. 양으로는 제일. 그러면은 그 구체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알아듣기 쉽게 옥수수를 유전자 농산물로 만들 때, 자 구체적으로 어떤 식으로 하나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뭐 제초제를 어떤 그에 상응하는 제초제를 뿌리면 옥수수는 살고 다른 거는 다 죽고 뭐 이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좀 더 자세하게 알아듣기 쉽게 한번 설명해 주세요. 유전자 조작 방하는 특성이 딱 크게 2가지가 있어요. 가장 상품화 많이 된 건 2가지인데 하나는 제초제 내성이고 하나는 살충성인데 이게 또 독특한 게 잡초 문제가 심각한 거는 콩 같은 게 심각하잖아요. 사실 옥수수는 키가 크기 때문에 그렇죠. 잡초 문제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콩이 잡초 문제가 심각하니까 주로 콩은 제초제 내성이 많고 근데 옥수수 같은 경우는 그래서 잡초 문제보다는 벌레 문제가 더 심각하니까 살충성이 많고 이러죠. 이제 살충성 같은 경우는 어떻게 그래서 콩 같은 경우는 대부분 그러니까 옥수수 같은 경우는 대부분 다 그 살충성 옥수수인데 그거는 이제 벌레가 그러니까 우리 그 친환경 농사를 지을 때 쓰는 미생물 농약 이게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비티균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비티균이 가지고 있는 특성이 뭐냐면 애벌레가 이 비티균에 노출이 되면 그러니까 비티균을 먹게 되면 장에 구멍이 뚫려서 그러니까 사람으로 치면 장인궤양 그러니까 궤양이니까 너무 아프니까 이제 뭘 먹지를 못해서 하루 이틀 사이에 24시간에서 48시간 내에 굶어 죽는다라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이 유기농 하는 사람들이 살충제를 못 쓰니까 살충제 대신에 이 미생물 농약 비티균을 쓰면 그러니까 근데 이 비티균은 원래 토양 미생물이어가지고 흙 속에 사는데 자연환경 생태계에서는 절대 못 만나죠. 둘이 애벌레들은 줄기나 이파리에 있으니까. 근데 줄기나 이파리에 있는 애벌레가 토양 미생물인 비티균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경우는 땅에 떨어질 때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마 작물을 키워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작물을 키울 때 벌레가 생기면 그 애벌레들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도 손으로 잘 안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막 줄기 이파리가 따라오고 그러니까 뭐냐면 이 애벌레들은 본능적으로 아는 거야. 떨어지면 죽는다는 거. 왜냐면 땅에 떨어지면 비티균이 있으니까 죽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이 그걸 보고 땅속에 있는 비티균을 배양을 해서 그 작물에다 직접 뿌려버리는 거예요. 그럼 그 애벌레들이 피할 방법 없이 죽으니까. 그럼 살충제를 안 써도 돼요. 그래서 이제 유기농에서 이걸 쓴단 말이에요. 미생물 농약으로. 그러니까 이제 이 농생명 기업들이 저 비티균을 우리가 활용해가지고 우리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 비티균이 가지고 있는 유전자 중에 장에다가 구멍을 뚫게 만드는 유전자 조각을 찾아내서 이걸 작물에다 집어넣어요. 그럼 옥수수에다 이걸 딱 집어넣었어요. 그럼 옥수수를 딱 심었단 말이에요. 그럼 옥수수가 이제 자라면 벌레들이 성충이 와서 알을 낳을 거 아니에요. 그럼 성충에서 알을 낳아서 알에서 애벌레가 나왔어요. 애벌레가 나오자마자 벌레 이파리를 갉아먹었죠. 갉아먹으면 정말 하루 이틀 사이에 이 옥수수는 이미 이 장에 구멍을 뚫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 애벌레들이 하루 이틀 사이에 굶어 죽는 거야 다. 그러니까 뭐라고 홍보를 했냐면 살충제를 안 뿌려도 되는 종자다. 그러니 살충제 값만큼 절약이 되니까 생산비를 낮출 수 있다. 라고 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농민들이 땅덩어리 놓고 경작 규모가 큰 나라의 농민들은 살충제 뿌리는 것도 돈인데 안 뿌려도 된다고 하니까 이 종자를 사서 심는 거죠. 근데 이제 이렇게 해서 심으면 그래서 살충성 GMO는 이거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살충성 GMO를 옥수수를 심었어요. 그러면 성충 입장에서는 여기다 알을 낳아놓으면 죽고 알을 낳아놓으면 죽으니까 이 밭에다 알을 낳으면 안 되겠다. 옆밭으로 보내야겠다. 이제 옆밭에 가서 알을 낳아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럼 옆밭은 또 뭐냐면 도대체 저 집은 뭘 심었길래 이놈의 벌레들이 다 우리 집에 와서 다 알을 낳고 앉았냐 이렇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뭘 해야 되냐면 살충성 GMO를 심을 때는 살충성 GMO를 심는 땅에 약 20% 땅에다가는 일반 작물을 심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피난처라고 하는데 그래서 성충들이 알을 낳을 수 있는 땅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작물을. 그래서 이 20% 땅에다가 일반 작물을 심어서 성충들이 알을 낳아서 키우게 하고 나머지 80% 땅에다가 살충성 옥수수를 심어가지고 수확을 해서 인간이 먹는 거죠. 근데 그러면 살충제를 안 뿌리니까 좋은 건가?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문제는 장에 구멍을 뚫는 이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작물이잖아요. 네. 근데 그 작물 자체가 벌레의 장만 구멍을 뚫어. 그러니까 상관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이 작물을 인간이 많이 먹었을 때 그럼 어떻게 될까? 이제 이런 게 문제인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근데 인간이 먹었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 그럼 상관이 없죠. 근데 우리가 보통 새로운 식품이나 의약품이 개발이 되면 쥐 실험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쥐 실험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쥐가 그 생체 주기의 한 세대가 6개월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인간은 한 세대가 30년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30년 동안 실험을 못 하니까 쥐를 가지고 6개월 실험을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인간과 쥐가 염색체 구조가 가장 비슷하니까. 근데 쥐 실험을 해서 이제 살충성 지혜물 가지고 쥐 실험을 했는데 실제 제초의 내성 지혜물을 가지고 쥐 실험을 한 것보다 살충성 지혜물을 가지고 쥐 실험을 했을 때 안 좋은 결과가 훨씬 많이 나왔어요. 구체적으로 그러면 근데 이제 그 안 좋은 결과가 뭐냐면 뇌 기능에서부터 시작해서 뇌 기능,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보통 실험을 하는 기간이 짧게는 2주에서 뭐 길게는 2년 뭐 이렇게도 하는데 뇌 기능 이상에서부터 시작해서 생식기 기능 이상까지, 그러니까 몸속에 있는 모든 장기의 기능 이상 증상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다음에 암 뭐 이런 건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제 이러한 과정에서 근데 이런 것들이 발표가 됐는데 발표가 실험한 사람들마다 발표가 되면 이거를 GM으로 옹호한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제 몬산토나 바이오 이런 기업들이 엄청난 후원금을 내는 네이처지나 사이언스지 같은 데서 이런 사람들의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실어주질 않아요. 오히려 그거와 반대되는 실험해봤더니 괜찮더라 막 이런 것만 실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실험이라는 게 과학적으로 입증이 되려면 논문이 막 실리면서 그렇죠. 알려져야 되는데 그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이 되고 그리고 이제 나오는 게 뭐냐면 실험 설계가 잘못됐다 이런다고. 저 실험 결과는 실험 설계가 잘못돼서 못 믿는다 이렇게 하는데, 그러면 실험 설계가 잘못돼서 못 믿는 거면 그럼 제대로 된 실험 설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온다라는 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런 게 나온 적은 한 번도 없다는 거예요. 근데 짧게는 2주에서 뭐 길게는 막 2년까지 이렇게 다양한 실험을 하는데 이게 2004년인가에 그 몬산토에서 옥수수, GMO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유럽에다가 수입 승인을 해달라고 이제 신청을 했는데 유럽에서 이제 그걸 이제 안전성에 대한 검증이 안 됐다고 계속 자료를 요구를 했는데 자료 요구를 안 들어준 거예요. 안 들어줬다가 2004년도에 결국은 이 기업이 도저히 안 되니까 자료를 제공을 했어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이 심사하던 심사위원들 중에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시간에 이것이 유출이 돼가지고 유럽에 있는 언론에 폭로가 됐어요. 뭐 2,000 몇백 페이지짜리 보고서가 폭로가 됐는데 거기에서 나온 쥐 실험 결과가 뭐가 나왔냐면 쥐의 혈액 성분의 변이가 왔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혈액 성분에서 변이가 왔다는 얘기는 혈액 성분에 돌연변이가 생겼다는 얘기인데 원래 돌연변이라는 게 암세포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러면 혈액암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데 추가 실험을 안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쥐가 이걸 먹었더니 콩팥이 작아졌다 라고 한 거예요. 근데 콩팥이 왜 작아졌는지에 대한 실험도 안 한 거예요. 추가 실험을 안 한 거죠. 근데 대신에 뭐냐면 전체 쥐 중에 이런 증상이 나타나는 쥐가 생물학적인 유의성에서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일반 쥐도 일반 쥐 중에도 혈액암에 걸리는 비율이 있는데 그 비율이나 그 원래 뭐 혈액암에 절대 안 걸리는데 걸렸다 이러면 모르겠지만 걸리는 비율이 있는데 쥐 걸린 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라는 식으로 무시한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쥐도 혈액암이 걸리니까 원래 쥐도 콩팥이 작아지니까 작은 콩팥이 크기는 쥐마다 다 다르니까 뭐 상관없지, 작은 콩팥도 있고 큰 콩팥도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 넘어갔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이제 폭로가 된 거죠. 인디펜던트 그 유럽 잡지에 폭로가 되면서 이제 이게 한바탕 난리가 났었는데 결국은 뭐냐면 이 GMO를 개발한 기업에서 실험한 것들에서도 유사한 결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숨기고 말을 안 하고
지금까지 이런 결과가 나온 사람들한테 실험 결과가 잘못됐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본인들이. 그러니까 혈액암 사실은 예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는데 요즘에 혈액암 걸린 사람 상당히 많아요. 그다음에 신장 콩팥 문제 굉장히 많이 나오고 아까 뭐 뇌에 영향을 미치는 우리의 그 성인병 질환들이 사실은 순환 체계다 보니까 굉장히 수많은 질병들이 나오는 하나의 원인으로서도 이제 기능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 콩팥 같은 네. 경우도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그 인간이 콩팥이 2개씩 있잖아요. 네. 근데 이 남성들은 콩팥 기증이 가능한데 여성들은 콩팥 기증을 못 해요. 그러니까 이 장기 기증하는 데 가서 이렇게 해보면 뭐가 있냐면 그래서 보통 보면요 간 이식은 부모한테 간 이식 해준다 뭐 이런 신문에 뭐 미담 실리는 거 보면 아들도 하고 딸도 하거든요. 콩팥은 아들만 해요 거의. 왜냐면 여성은 출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나중에 태아에 노폐물까지 걸러야 돼서 일정 정도의 콩팥이 있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딸들은 단산을 하지 않는 다음에는 콩팥 기증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단산 정도가 되면 또 그 다음부터는 또 뭐 또 그래서 이제 콩팥 기증을 여성들은 콩팥은 안 받거든요 보통. 그러니까 그만큼 콩팥이라는 거는 일정 정도의 크기의 콩팥이 있어야 그 생명체들의 노폐물을 충분히 걸러낼 수 있다는 건데 콩팥이 작아졌다. 그러면 기능을 못할 수도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기능을 못할 수도 있는 건가 아닌가에 대한 실험을 또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 정도 작아지는 거야. 근데 우리나라 식약처에서는 더더군다나 그때 당시에 엄청나게 우리가 그 식약처가 많이 싸웠던 게 뭐였냐면 식약처에서 이렇게 한 거예요.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콩팥이 커지는데 작아진 거는 괜찮지 않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문제냐면 사람이 몸이 안 좋으면 콩팥이 커지는 게 아니라 콩팥이 노폐물을 걸러내지 못해서 붓는 거거든요. 근데 붓는 거하고 커지는 거는 완전히 낱말이 다른 건데 그러니까 아주 교묘한 방법으로 그래서 크기만 물리적인 크기만으로 마치 작은 건 상관없으니까 그래서 우리는 안전하다고 평가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지금 사실 뭐 우리나라 식약청 같은 경우 미국에서도 하지 않는 거 그죠? 승인하지 않는 걸 우리나라는 승인하고 뭐 이렇게 하죠.